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1번 연구소 향기인문학센터에서 진로인문학 세종식 혁신역량 기르기 강의를 맡은 김슬옹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왜 세종은 한글을 통해 최고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세종은 또 어떻게 그러한 혁신과 통합을 이루었는가, 한글의 무엇이 혁신과 통합인지, 그리고 세종과 한글의 혁신과 통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세종은 한글을 통해 최고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한글, 오히려 요즘은 외국 학자들이 최고의 문자로 격찬하고 있고요. 또 한류 열풍으로 이 한글에 대한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고요. 하지만 그 한글에 담긴 세종의 혁신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이 혁신 역량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민본, 애민, 편민이라는 모든 백성을 아우르려는 그런 정신인데요.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핵심 동기는 한자 모르는 백성들은 배려라는 것,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양반들만이 독점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 하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나라 말씀이 등극에 달아 요 위에 있는 요 세종서문, 요거 세종이 직접 저술한 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108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백성의 종교였고 백성의 문화였던 이 불교를 통해서 이 훈민정음, 이 한글의 어떤 그런 보편 정신이 널리 퍼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108자로 현대말 번역을 시도해 봤습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그 당시 조선말이죠. 근데 쓸 때는 중국에서 빌려온 한문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이게 지금 이 내용의 그런 핵심을 보여주고 있죠. 글 모르는 백성, 이때 글이라는 게 한자, 한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근데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이걸 쓴 것이고요.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처음 만들 때는 한자 모르는 백성이 동기가 됐지만 결국은 양반들까지 포함해야 소통이 되는 것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종서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한 낱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이 가엾게를 고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이 가엾다라고 임금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혀 가엾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가엾게 느꼈고 또 그런 가엾다고 생각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문자, 이 28자를 직접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 사랑 정신, 민본, 애민. 어떤 분들은 이 백성을 존경한다 해서 존민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모든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는 편민,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세종의 이런 한글 창제 정신, 창제 동기 정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걸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임금은 지배층의 정점에 놓여 있었죠. 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기득권의 정점에 있던 이 임금이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혁신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직장에 이런 어떤 정신을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일부에서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단체장이 되어야 되는 거냐, 세종처럼 임금처럼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이때 얘기하는 그런 리더 정신은 사실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맡든 그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 고유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그 고유 업무를 맡은 여러분이 바로 임금이고 황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의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 모두가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또 그 직장에서 추구하는 어떤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의 애민 정신에 담겨 있는 보편주의 감동, 이 보편주의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주의입니다. 바로 그런 보편주의 감동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널리 펼쳐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혁신 정신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소통과 배려인데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세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그 세종 서문에 보면 그 유통이란 말이 이제 원문에 나오는데요. 서로 통한다, 잘 흐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조선말하고 이 문자는 한문이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자 쓰는 백성과 한자 모르는 백성이 또 유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사람 간의 소통, 또 지식을 통한 소통. 아무리 좋은 지식, 바람직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누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을 통한 소통. 또 세종은 이 토론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냥 이 신하들이 이 어전위에서 잘 발언을 안 하면 그냥 토론을 할 수 있는 이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말을 하게끔, 토론하게끔 이게 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소통 정신이 세종시대의 위대한 르네상스를 낳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사진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세종대왕을 모신 여주시에 가서 이런 경청 벽화 점동 초등학교 옆에 그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시민들과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요.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건 결국은 소통이라는 거 핵심은 귀담아 듣는 거.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청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런 바로 이 소통과 배려를 잘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그 1443년에 창제한 다음 대략 2년 6개월쯤 뒤에 1446년에 음력 9월 상순 오늘날 한글날에 바로 훈민정 해례원을 펴낸 것이죠. 이게 바로 간성미술관에 있는 원본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2015년에 복감을 펴냈고요. 제가 학술 책임자로서 이제 요걸 펴내는데 여러 가지 해설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훈민정 해례본이 결국은 그 한문이거든요. 한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 훈민정음의 어떤 가치 정신을 양반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한문을 쓴 거고요. 그래서 이 훈민정 해례본에는 진짜 그 당시를 보나 지금을 보나 과학, 철학, 음악, 수학 이 온갖 학문적 배경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고요. 일단 양반들이 요걸 읽고 이해하고 이제 그 밖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쳐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 해례본을 펴낸 겁니다. 다만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두루두루 쉽게 읽을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민정 해례본, 입제 강독본 이런 책을 펴냈고요. 이 해례본 원본을 이제 우리가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단순한 사람 간의 소통을 뛰어넘어 모든 요소가 상생이 되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진짜 모든 지식,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그야말로 상생이 되는 소통, 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상생이라는 것은요, 이 서양 말의 윈윈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양 말의 그 윈윈이라는 외래어는 너 좋고 나 좋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근데 상생은 이런 윈윈 개념에다가 상승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겁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있죠. 그 광화문이라는 게 빛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라는 뜻인데요. 임금의 어떤 그런 교화의 빛이 나가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그 빛이 더 큰 빛이 돼서 또 임금을
임금의 덕으로 돌아오고 다시 또 나가고 이런 개념을 담은 게 광화문이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화와 교육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혁신 내용인데요. 세종은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교화, 교육이 핵심 정책의 기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화라는 거,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백성들한테 하늘의 이치, 온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고, 그죠? 큰 빛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훈민정음이라는 말 속에 이런 교화의 정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훈민이 뭡니까?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 글자 그런 뜻이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훈민정음이라는 말만 쓴 건 아니고요. 업무이란 말을 같이 썼습니다. 업무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업문에서 실용적인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훈민정음에서는 그런 교화의 가치, 교화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니까 이런 우리 훈민정음을 이용한 오징어 도형을 우리 색칠한 어린이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훈민정해례본 거기 나오는 정인일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방유기 불위 불구 후대 이 계물 성무지 대지는 계유대여 금일 야연이라. 자, 쉬운 말을 바꿔볼까요?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뭡니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나누는 게 이제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기 전 한글 반포 전에 한문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정보는 특정 계급 또는 특정 신분만이 그걸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샤르트의 그 지식인의 변명이라는 책 읽어봤나요? 거기 보면 이제 즉자적 지식인, 대자적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을 나누지 않는 지식인, 그걸 즉자적 지식인이라고 했고요. 지식을 나누는 지식인을 대자적 지식인. 바로 지식을 나눌 때 지성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한문은 위대한 문자이지만 지식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정 문자나 그런 거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한문은 정말 위대한 문자입니다. 근데 지식을 평등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결국 교육과 교화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누자고 해서 우리가 교화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치를 정인지 선생님께서 해례본 끝머리에서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교육, 더불어 나누는 교육, 근본을 바꾸는 교육, 직장 내에서 자신의 장점, 자신만의 생각을 누군가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는 관점에서 바로 우리가 이 세종의 한글에 담긴 교화, 교육 정신을 한번 직장에서 응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네 번째 혁신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통합과 융합이었습니다. 세종은 통합과 융합의 귀재였습니다. 인재를 통합하고 다양한 학문을 통합하고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발현되도록 통합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과 출신, 이과 출신 서로 넘나들며 서로 재능을 나누는 수학, 과학, 인문학을 통합하고 그것을 드러낸 대표적인 그 기구가 앙불교였는데요. 앙불교. 자, 이따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맨 위에 보시면 결국 세종대왕을 이제 언어학자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사람담을 추구하는 인문학자였던 것이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학, 그 다음에 그 총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성찰을 강조하는 역사, 이것이 인문학의 4대 분야죠. 바로 이런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대왕은 과학과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미학, 물론 이때 학문 용어는 현재 근대 이후의 학문 용어를 제가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 등 이과 분야까지도 융합한 융합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런 융합인문학을 가장 잘 적용한 것이 바로 앙부일구였었고요. 앙부일구는 장영실문을 만들었지만 그 기획 자체는 세종대왕이 한 것입니다. 한글 창제 전이었죠. 1434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의 종로 쪽에 이제 전시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자 보는 백성들을 위해서 시각 표시를 이렇게 동물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토끼,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용 그림, 그 다음에 뱀 그림, 말, 양, 원숭이, 닭. 그 당시 12띠 동물로 시각 표시를 했으니까 해시계니까 낮에 필요한 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7마리의 동물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까지 배려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당시에 그 받침돌이라고, 일구대라고 합니다. 이 받침돌을 보십시오. 이거 1m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여기에 설치해서 바로 4살만 돼도 볼 수 있는 이렇게 한자 보는 백성과 어린이를 배려한 그런 인문학적 정신을 반영한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앙부일구는 그 시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방위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용 해시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앙부일구는 이런 정신을 반영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후대 잘못 복원된 것이 돼 있어서 아쉽고요. 제가 세종서리에서 그런 잘못 복원된 앙부일구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앙부일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어떤 통합, 융합 정신, 당연히 그것이 훈민정음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적 보편성, 그 다음에 철학적 음양오행 담았죠. 그리고 궁상각지의 음악 담았죠. 그 밖에 뭐 도형수학이죠. 점과 선과 점, 선,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것만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그 수학 원리도 적용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융합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융합의 기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끌어와서 합치는 거, 융합하는 걸 통섭이라 하고요. 대등하게 합치는 걸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섭, 통합이 합쳐놓은 게 융합인데요. 바로 이런 통섭, 통합, 융합을 통해서 진짜 신나는 만남, 신나는 관계 창출. 그래서 세종시대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빛나게 하는 그런 세종시대의 숲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종의 한글 혁신정신, 앙부일구에 담긴 혁신정신으로 직장을 숲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큰 장인데요. 세종은 한글을 통해서 어떻게 최고의 혁신과 통합을 이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인재 전략이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인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인재가 뭐 키운다는 말에 뭐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바로 여기에 수정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바로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회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지편전이 있던 그 전각 이름이 수정전이고요. 수정전에 있던 지편전, 바로 세종 2년에 세웠는데요. 물론 지편전 자체는 고려 후기 인종 때부터 있었는데 유명무실화 된 것을 세종은 22살 임금이 된 다음에 이 지편전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오늘날 얘기하면 그 국책연구소죠. 이 지편전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린 지편전 학사도인데요. 아주 잘 그렸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22세 임금이 됐지만 대략 한 5년간 상왕 태종의 섭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임금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재를 길렀던 것이죠. 그리고 인재가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고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가독서라는 제도, 그러니까 이 인재들로 하여금 집에서 또는 오늘날의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 같은 사찰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인재가 자신의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종이 되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능을 즐겁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분들은 바로 세종의 후예들로서 여러분의 뇌 속에 이런 세종 코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이 그 집단 지성 역량을 통해서 그 인재를 키웠듯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이런 학습 동아리라든가 독서 동아리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인재가 될 수 있는 바로 사가 독서에서 여러 인재들이 진관사에서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집단 지성으로서의 인재가 되는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문과 토론의 정신인데요. 세종대왕은 질문대왕이었고 토론대왕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학문을 하고 토론을 통해 정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436년에 제주도 한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용 5마리가 하늘로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아마 관찰사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때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내려갔던 안무사라는 그 직책이 있었는데요. 야병사 비슷한 직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급히 말을 달려 물론 배를 타고 나왔겠죠. 세종대왕한테 아뢰는 겁니다. 전하, 제주도 한 할아버지가 용 5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전하.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세종대왕이 보인 반응이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1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용이 올라갈 때 안개와 구름이 있었느냐? 용이 올라갈 때 천둥 번개가 있었느냐? 용이 5마리 올라갔는데 한꺼번에 올라갔느냐? 차례대로 올라갔느냐? 용을 보았다고 했는데 용의 꼬리를 보았느냐? 전체를 보았느냐? 용이 올라갈 수는 어디냐? 같이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대략 한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 노인의 그 할아버지의 답이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그런 그 보고를 받고 그죠? 그런 10가지 질문 던졌다는 것. 바로 그 백성을 제주도 한 할아버지,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노비나 다름없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중요한 사건을 목격한 그 예우를 해줬고, 그래서 그 직접 질문을 내려보냈고, 그 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또물또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또 묻고 또 묻자.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고 한글에 담긴 그 업적에 담긴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어렵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질문 할아버지한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즐겁게 고민하고 신나게 탐구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종에게 질문은 바로 길이요 광장이었습니다. 질문은 관심이요 애정이었고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종의 질문 정신을 통해서 일터에서 어떤 질문을 하루를 시작하시겠는지요?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진짜 그 업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어떤 수많은 해결 전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현장성과 실용성의 어떤 방법과 전략이었는데요. 세종은 늘 부대끼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발로 뛴 것이죠. 양반으로 하여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철을 쓰게 했죠. 자,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농사직설. 자,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농상집요라는 중국에서 수입한 책으로 농사의 지식을 삼았습니다. 당연히 맞을 리가 없었죠. 뭐 맞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양반으로 하여금 직접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농부들과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써서 바치게 했고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뭐 경복궁 나가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경복궁에 초막을 이어서 백성의 고달픔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정치와 정책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지혜는 이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무성 이 화백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세종대왕이 대략 한 30살 무렵에 이게 민정시찰이라고 하죠. 들에 나가서 가물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물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짰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지혜는 발에서 나왔고 손에서 나왔으며 온몸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기획을 머리만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발로 뛰면서 기획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이런 현장성, 실용성을 중시하는 혁신 정신을 적용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전략과 방법인데 바로 독서입니다. 세종혁신의 위대한, 한글 창제의 위대함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의 책사랑, 책 읽기 전략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가지고 뭐 사서, 논어명자 중용대학 이런 것들은 100번 이상 읽었고, 그 다음에 뭐 역사, 자치통관 같은 실용서들은 3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려웠습니다. 양반들조차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책을 읽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글 창제하게 된 겁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1426년부터 그런 고민을 합니다. 법과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양반들조차 어려운 한문이다.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무려 한글 창제 1443년보다 대략 한 17년 전부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책을 통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 책을 통해 막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창제하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독서를 했을까요? 자, 이 왼쪽 그림이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세종의 독서도란 그림입니다. 바로 집중독서와 통합독서입니다. 집중독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책을 깊이 읽는 게 집중독서고요.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것이 인문학적인 책이라 하더라도 과학, 수학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이 통합독서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 뭐 직장에서 직장 독서 역량 기르기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직장에서 어떤 독서를 통해서 맡은 업무라든가 함께 더불어 일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한글의 무엇이 혁신과 통합인가를 한번 역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상형미학, 간결미학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사실 한자도 상형이고 한글도 상형입니다. 다만 한자는 사물을 상형해서 수많은 문자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한글은 발음하는 작용, 발음하는 원리를 상형했던 것이죠. 이를테면 니인이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혀 끝이 한번 해보실까요? 난, 넌, 세종도 이를 붙여서 읽었습니다. 니, 닌, 는. 바로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상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은 이제 4차원의 상형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1차원의 문자는 이제 한자고요. 2차원의 문자가 1번 가나 문자 같은 음절 문자고요. 3차원의 문자가 알파벳이고 4차원의 문자가 한글인데, 이 한글은 이 소리 성질을 반영한, 소리 성질이 드러난, 그래서 영국의 샘슨이라는 문자학자가 자질 문자라고 했습니다. 글자에 소리 성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저는 이제 4차원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고 4차원의 상형이다, 것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발음량을 상형하고 모음은 우주를 상했죠. 모음은 우주의 3요소, 하늘, 사람, 하늘, 그죠? 이 아래야. 그 다음에 땅, 사람, 이죠. 그래서 삼재, 삼태극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단순 평면 도형수학을 적용해서 점과 직선, 동그라미만으로 했고요. 또 입체 수학을 적용했습니다. 입체 수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히읗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를 붙여요. 지금 말은 오죠. 그러면 오를 90도씩 틀면 호하, 후, 허 이렇게 최소의 문자로 최소의 움직임, 그것도 규칙적으로 90도씩 틀어서 가장 그 최대의 문자를 생성해내는 이 원리를 현대 수학에서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위상수학,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바로 우주 공간과 비행기를 연구하는 그런 수학이었습니다. 바로 한글에 그런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이란 동그라미도 점도 동그라미고 이 원도 동그라미예요. 그죠? 이 직선과 동그라미만으로 이 단순함을 통해 4차원을 설계한 놀라운 비밀이 한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도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초성자가 들어있고요. 초성에서 발음이 안 되는 현대 한글 기준으로 한 거니까 동그라미가 앞에 있고요.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이를 붙였어요. 기키끼, 니디티, 띠.
이 만든 상형 원리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왼쪽, 여기서는 이 왼쪽 모음자,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더 주목해 보시죠. 바로 요 분홍색, 요것이 수직선 계열의 모음입니다. 모음은 수평선 계열의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의, 외, 이런 것들은 복합된 거죠. 이렇게 수직선 계열, 수평선 계열.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개발했는데, 우리나라 초중고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의 음절, 자음과 모음, 초성, 중성, 종소를 합친 것을 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감, 극의, 과감. 제가 색깔로 입체화시켜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보여줬더니 금방 이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글, 세종대왕 역시 색깔을 통해서 자음, 모음, 결합 등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이 방탄소년단, 뭐 저스틴 이런 이름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놓쳤군요. 바로 받침이죠. 받침은 겹받침까지 하면 2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 발음 나는 요 7개를 먼저 배우고요. 그러면서 이 겹받침은 또 7개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겁니다. 대표음. 이를테면 뭐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 나고요. 그죠? 쌍기역도 그렇고요. 겹받침에서 이렇게 녹색을 칠한 기역, 시옷, 겹받침, 기역으로 발음 나고 이렇게 제가 입체화 시켜놨습니다. 이 표 한 장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28분 안에 자기들 이름을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 많이 만나고 그럴 텐데 이걸 좀 전파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대한 세종 한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세종대왕의 훈민정 해로본 방식입니다. 요거를 정확히 적용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소리과학정신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왼쪽 걸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한글에 역시도 모음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요, 이게 수평선의 위에 점이 있으면 양성이죠. 오요, 양성모음. 또 수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이제 양성모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수직선의 왼쪽 음성모음, 수평선의 밑에, 그래서 뭐, 여기 빨간색은 양성모음이죠. 오르다, 올라, 솟다, 솟아, 돋다, 도다, 높다, 높아. 그 다음에 오른쪽 양성모음 해볼까요? 박다, 밝아, 팔았다, 파래, 따뜻하다, 따뜻해, 살다, 살아, 하하. 여기 호호를 빼놨군요. 호호. 그 다음에 이제 음성모음, 수직선 계열, 어둡다, 어두워. 퍼렇다, 퍼래. 꺼지다, 꺼져. 먹다, 먹어. 허허. 수직선 계열의 음성모음, 눕다, 누워. 춥다, 추워. 묻다, 묻어. 숨다, 숨어. 후.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말에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말의 기운이 있고, 그럼 소리 기운을 가장 잘 담은 문자가 이제 훈민정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하, 허허, 호호, 후후. 이런 한글 춤을 개발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싸이 강남춤의 조회수를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학자로서 과장하거나 뭘 그런 걸 안 합니다. 막 쫓아오고 있어요. 한번 그걸 보시고 제가 개발한 한글 춤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당의 소리 과학 정신, 바로 개진 소리, 순이의 울음소리, 이탈리아 사람의 소리, 아프리카 사람의 소리, 모든 소리를 다 적으신 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모든 감정과 소리를 담아서 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음성기호, 발음 기호 같은 문자입니다. 이 소리에는 온갖 세상의 결이 담기고요. 바로 세종대왕은 문자에 소리를 보이게 담듯 직장인들도 보이는 이 소리 정신을 반영한,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과학 정신을 반영한 그런 직장인의 전략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융합 인문 정신인데요. 이건 앞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은 융합 인문학자라고 했고요. 굳이 뭐 지금의 학문체계로 본다면 정음학자, 언어학자로서 철학, 과학, 역사, 음악에 능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왜 그런 융합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런 융합 인문학자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사람다운 세상을 위한 학문을 위해서 과학, 수학, 음악 연구를 끌어들였고, 그러니까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학문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그것이 사람다운 세상 휴머니즘으로 연결되는 그런 융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종의 융합 통섭 정신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직장에서의 일, 정신, 정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고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인 세계를 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종학과 융합인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구한 게 아니죠. 세종이 추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혁신 방법 한글에 담긴 그런 건데요. 바로 실용 효용 정신이죠. 세종의 르네상스의 위대함, 바로 서양에서 그런 실용성을 과학과 문학 예술로 결합한 그런 꽃이 핀게 된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 보카체 데카메론이라는 그런 사람담을 추구한 그런 문학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온갖 과학, 예술 이런 게 꼽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446년 헤르본 반포되기 1년 전에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물론 그 먼저 발달시킨 건 우리나라였었고요. 그래서 서양 르네상스를 빛낸 대표적인 학자와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15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그 16세기 초반, 15세기 후반에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이 열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18세기 때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바로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는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실용 정신은 바로 우리 쉬운 한글로 인해서 바로 실용성이었던 극대화된 민주주의의 그런 길을 열게 되는 그런 바탕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일부러 훈민정 헤르본에 나온 거기에 이제 한문을 저술한 거니까요. 거기에 담겨 있는 한글 표기 낱말이 조사를 빼면 124개입니다. 그 124개로 제가 별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124개 낱말의 마지막이 별입니다. 진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 앞에 별이 달이고요. 물론 리을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지만 마지막 낱말이 별이라는 게 예스럽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실용적인 한글을 배워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별이 되는 사람이 그런 걸 꿈꾸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런 별 모양을 했고요. 이 별 모양에 담긴 124개의 낱말이요. 약간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대략 7, 80%가 지금 쓰고 있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콩도 있고요. 당연히 달별도 있고, 그죠? 올챙이, 두꺼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낱말, 식물, 동물의 이름, 또 일상에서 쓰는 그런 일상 그 낱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말이든 양말이 아니든 누구나 그 일상생활의 말, 어린이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낱말을 빨리 배워서 쓸 수 있어서 그 실용성을 가지고 이 온갖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소통 능력을 기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용은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세종의 혁신, 한글에 담긴 혁신 정신. 그렇다고 그 실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차원을 달려 늘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실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과 한글의 혁신과 세종대왕은 또는 세종 정신에는 또는 한글에는 혁신과 통합을 어떻게 거기 담긴 혁신과 통합을 어떻게 내가 우리 직장에서 이룰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의 혁신 전략입니다. 세종대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임금이었지만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세종대왕의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훈민정음이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인류 위대한 발명품 많습니다. 형광등부터 해서, 그죠? 핸드폰. 이런 것도 1년 아니면 다 혁신이 돼요, 지금은.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은 제가 지금 다 학자로서 장담하건데 지금 한 1000명을 모으세요. 인류 천재들. 1000년을 연구하게 하세요. 과연 훈민정음을 뛰어넘는 문자를 발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놀라운 그 창의성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창의성 하면 기발함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기발함이 아닙니다.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둘러싼 토양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까 나왔는데요. 바로 펄봉 여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세종을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종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저는 이 말도 반가운데 저는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오 다빈치부터 후세 사람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양의 세종이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아무튼 펄봉 여사가 한글을 극찬했는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이렇게 또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양의 르네상스는 대략 한 최대 300년, 뭐 최소 200년에 걸쳐 꽃피운 것입니다. 근데 세종의 르네상스는 30여 년 만에 22살 임금이 되셔가지고 5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2년인데요. 앞에 5년은 임금다운 노릇을 못했 얘기하면 대략 30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30년 안에 이룩한 그 과학 업적이, 그 당시 업적이 서양사에 이룩한 그런 업적보다 더 뛰어났다는 그런 어떤 일본학자의 그런 과학기술사 그런 글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판 상생 전략인데요. 세종은 끊임없이 물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중심 보편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왜 문제인가를 탐구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혼천이 이런 과학기구를 같이 연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늘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늘 중심으로 연구한 천문학 그 지식을 수입하다가 했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랑 안 맞았겠죠. 뭐 그래서 해 가리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임금이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그때를 대비해서 재래를 준비한 게 그 당시 관리였습니다. 근데 중국에 수입한 역법, 천문학 책 지식으로 했더니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계산한 관리가 곤장 맞고 그럽니다. 그 뒤로 세종대왕께서는 과학을 연구해서 이 조선의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보편적 하늘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조선의 하늘, 우리식의 과학을 구축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해가리기 이런 걸 아주 1분 이내 오차 내에서 맞추는 그런 놀라운 과학 업적을 그 당시에 뭐 이순지라든가 수많은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그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조선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 당시 양발 4대부들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중국과 닮으려고 했어요. 그게 소중한 정신이죠. 4대주의죠. 물론 세종대왕도 4대주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4대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과학에서만큼 4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주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편질서 인정하되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우리가 중국의 천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들만 따라야만 되는가? 음악까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풀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가 발전하는 상생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부정입니다. 근데 부정에서만 끝나면 이건 비난이죠. 진정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충분해야 됩니다. 바로 근거를 통한 부정을 했던 것이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도 손해고 당연히 다른 사람, 직장 모두에게 손해가 되죠. 그럼 비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쓴 약이 입에 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생을 가져오는 비판 상생, 이런 전략을 우리가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 한글 정신, 그리고 또 세종대왕께서는 창제 직후인 1444년 2월 20일 무렵에 집현전의 어떤 보수파 채말리 선생을 비롯해서 7명이 반대행사를 올립니다. 대단한 비판이었죠. 근데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려다 안 돼서 잠깐 뭐 이렇게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진짜 그 해례몬을 집필하는 거죠. 왜냐면 합리적으로 그런 비판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채말리 선생 같은 그런 양반들에게도 도움되고 일반 백성에 도움되는 그런 상생이 되는 문자. 실제 양반들은 이 한글을 반대하는 상소를 그때 이후에는 안 올렸어요. 왜냐면 한문체를 읽어야 되는데 한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비판을 상생으로 승화시킨 그런 정치 학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변화 빅뱅 전략인데요. 자, 제가 나무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나무를 기준으로. 자, 이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 가지만 바꾸는 게 변화입니다. 줄기순에서 바꾸는 게 변혁이고요. 뿌리째 바꾸는 게 혁명이죠. 혁명보다 더 센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뿌리를 둘러싼 그 흙, 토양까지 바꾸는 게 빅뱅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 한글은 빅뱅입니다.
이건 진짜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순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인한테만 좋은 그런 혁명 빅뱅이라면 의미가 뭐 떨어지거나 약할 수 있죠.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빅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변화, 변혁, 혁명순의 많은 변화도 물론 했고요. 모든 게 빅뱅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요, 이런 차원에서 변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변혁, 혁명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빅뱅을 이뤘다. 한글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의 이런 빅뱅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걸 읽어내야 되는 건가요? 바로 바탕을 바꾼 거죠. 바탕을. 이 흙이란 토양을 바탕을. 그래서 계속 이게 막 어떤 때는요, 막 뭔가를 이렇게 계량하고 할 때 막 살짝 바꾸고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 계속 그냥 바뀔 듯 안 바뀌고 막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시스템을 바꾸자. 이 토양, 이 바탕, 토양을 외래어로 얘기하면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로 전환시켜 보면 이게 또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우리 그 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 명의 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소시르, 촘스키, 들레즈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분들 무시할 생각이 아니라 소시르, 촘스키, 들레즈가 한 그런 얘기를 자기네 세종대왕이 해려번에 다 얘기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시르가 이제 1916년 그 제자들이 펴낸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랑그, 8월 이런 얘기를 해요. 랑그는 보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8월은 차이,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래서 이 랑그라는 보편적 전략, 그런 걸 극대화시켜서 발전시키는 학자가 촘스키고요. 8월, 차이,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학자가 들레즈입니다. 근데 사실 세 사람 얘기가 다 해례본에 들어있는 거죠. 해례본에서는 정말 소리의 보편적 법칙, 랑그적인 요소를 잘 연구해야만이 그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보편성, 그런 랑그적인 거를 잘 연구했고, 그런 걸 설명해놨어요, 해례본에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우리말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시골말, 그 다음에 어린이말까지 수입해서 연구했다는 그런 것을 해례본에 그 증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중국말과 다르다면 다른 우리 문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다양성, 차이를 최대한 살린,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 그런 배경을 바로 그 해례본 안에 써놨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런 차이와 다양성, 그 다음에 보편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랑그가 중요합니까? 8월이 중요합니까? 눈치채셨군요. 둘 다 중요한 거죠.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 보편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차이를 무시하면 바로 우리가 왕따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왕따라는 게 뭡니까? 넌 다르게 생겼으니까 너 존중할게, 너만 놀아. 이게 왕따잖아요. 같이 어울려야 되는 보편성을 무시하는 차이, 다양성,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과 다양성 차이는 이 맞물려 돌아가는 통지바퀴죠. 바로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시 여긴 게 소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실의 랑그적인 것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랑과 파롤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방법적 원리, 이게 해례본에 들어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선생님 한국 학자로서 세종대왕 조상이시니까, 또 세종학 훈민정 전공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시르, 촘스키, 들레즈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훈민해례본 한글 관련해서 박사를 3개 받았지만 서양 언어학도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서양 언어학 해례본 같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래도 좀 입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분은 마가렛 토마스가 쓴 바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 중에 여기서 이제 진짜 동서양의 50대 언어학 사상가를 뽑아서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 동양의 언어학자는 세종대왕밖에 없습니다. 뭐 인도는 좀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인도학자 빼고는
판인인가요? 그런 책자 빼고는 이 세운당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렛 토마스라는 분이 그 유럽의 사회언학회 회장을 지낸 아주 덕망 있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진짜 이 50대 언학 사상가에서 세운당을 뽑은 그건 뭡니까? 바로 세운당 업적을 인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세운당이 추구했던 바탕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을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아주 창의적인 많은 일을 다 함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자주 공전 전략인데요. 이것도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또 새롭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세기 중국 중시 질서 보편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세종은 그런 보편을 존중하되 조용하게 우리식 자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하늘을 존중하되 우리 하늘을 세웠고, 여기 이제 앞에 설명한 거고요. 이제 요거 이제 음악을 통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음악을 존중하되 우리식 음악을 바로 세웠습니다. 바로 왼쪽에 그 지음도 청음도라고 하는데요. 이 1433년 무렵에 설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설날을 기리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때 음악 연주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바로 편경이라는 기역자 모양의 이런 악기를 연주를 했겠죠. 그때 세종당이 대략 25m라고 하는데 듣고서 아홉 번째 돌의 소리가 음이 약간 높은 듯하구나. 어찌된 일이냐 그러는 것이죠. 그때 음악촉 감독인 이 박연생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마나 막 기절초풍했겠어요, 그죠?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돌을 살펴보니 이 돌을 매단 끈 밑에 돌에 먹물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 먹물 때문에 음이 약간 높게 나온. 이 발음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이제 그 중국의 음악을 수입한 음악을 보통 이제 뭐 제례에 쓰는 음악을 악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궁상각지우라는 그건 궁상각지우는 동해 보편적 음계죠, 그죠? 이거를 존중해 줍니다. 다만 궁음이라는 그 표준음을 중국에서 나오는 대나무,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기장쌀, 좁쌀보다 약간 그 큰 쌀이 있어요. 그걸 대나무통에 넣어가지고 이 두들겨 가면서 음의 그 표준음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대나무와 그 기장쌀이 중국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나무, 우리나라에서 나는 기장쌀을 가지고 궁음 표준음을 새로 잡는 거죠. 물론 황종대려라는 12음계 우리 전통 음계가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이제 전통 음악에서 존중해 주는 거고요. 그냥 보편적인 그런 궁상각지 음계, 반음계까지 하면 7음계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따르되 우리식 궁상각지우 그런 5음계 또는 7음계를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물론 박염과 함께. 그래서 공존에 우리답게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학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보편과 특수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공감해야 될 것, 그죠? 바로 자주성과 특수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이루는.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명동에 가면 한국 다음이 없어요. 맨하탄 다음, 뉴욕 다음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명동에 뉴욕 보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국어기본법까지 여기 가면서 막 그런 외국 흉내를 냅니까? 우리 당 간판, 우리 당이 세종당의 위대함이 담겨있는 한글의 가치, 외국인들이 격찬하는 그런 한글로 막 디자인 잘해서 세워놓으면 외국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 세종당과 세종당의 정신, 한글 정신의 핵심, 이 자주 공존 전략. 우리가 한국담을 추구한다고 해서 외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담을 통해서 보편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세종과 한글에 담긴 어떤 자주 공존 전략들을 우리가 일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이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강의 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훈민정음 가치를 가장 잘 노래한 오세영 시인의 훈민정음이라는 시 낭송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오세영 시 김수록 낭송. 오는 원래 신령스러워
언어가 아니고선 영혼을 할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신을 부를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생명을 감동시킬 수 없나니 태초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이 땅 그 수많은 종족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 과연 그 어떤 것이 신의 부름을 입었을 쏜가. 마땅히 그는 한국을 지니 동방에서 이 세상 최초로 뜨는 해와 지는 해 그 흠양에도가 한 가지로 어울렸기 때문이니라. 아, 한국어, 그대가 하늘을 부르면 하늘이 되었고 그대가 땅을 부르면 땅이, 사람을 부르면 사람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어여쁜 후손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질 터득해 이 세 글자로 모음 11자를 만들었고, 천지조와 오행운수 성전을 껴쳐 아설 순치 후 5정의 잠 17자를 만들었나니 세상에 그 어느 글자가 있어 이처럼 신과 내통할 수 있으리. 어질고 밝으신 대왕 세종께서는 당시 지으신 정음 28자로 개진 소리, 천둥 소리, 심지어는 귀신이 우는 울음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좌우상하를 마음대로 배열하여 천지가 막힘이 없고 매음절 하나하나로 우주를 만드는 우리의 훈민정음. 속인들은 이를 가리켜 그 어느 글자보다도 과학적이라고 하나 어찌 그것이 과학에만 머무를 쏜가. 그대의 하늘이 부르면 하늘이, 땅이 부르면 땅이, 사람이 부르면 사람이 되는 신령스러운 우리의 훈민정음, 우리의 한국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